본부 시작합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제 긴 휴식을 마무리하면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인데요. 어제 설 저녁에 저희 막내가 아들이에요. 이제 휴일 하루 남았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직장 다니는 딸 누나가 야 하지 마라 그러면서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들은 이 대학 입학 전이라 휴일이나 평일이나 놉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 이제 짧아지는 시간 안타깝죠. 자, 시간은 빠릅니다. 3월을 기다려야 할 텐데요. 3.1절이 평일이고요. 또 3.9 대선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선 이제 34일 남았는데 왜 이렇게 빠르지? 자, 2월이 짧습니다. 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추워도 조금만 함께 견뎌보시죠. 자, 연휴 동안 쏟아진 뉴스들 오늘 꼼꼼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막 대선 34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5일 남았습니다. 하루 더 남았네요. 자, 1부에서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코너 기다리고 있고요. 자, 2부 10분 인터뷰, 설 연휴 이후 민심과 내일 다자토론에서의 관전 포인트를 윤태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 실장을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진격의 보수와 사건본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한입뉴스 핵심 뉴스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김준일 뉴스톱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준일 대표님은 막 헐레벌떡 뛰어들어오셨어요. 아닙니다.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네. 즐거운 마음으로. 집에 계시다가 갑자기 긴급 호출을 받고. 소환됐습니다. 소환. 네. 오늘 원래 오창석 평론가 나오는 날인데 이 또 코로나 검사를 받고 대기 중이에요. 조심해야죠. 그분은 뭘 하고 다니길래 맨날 검사를 받나요? 도대체 어디 좋은 데만 다니시나요, 그분은? 아니 그래서 이제 다들 클럽 갔나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가장 젊으니까 방송을 하다가 확진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주변에서 확진자 많이 나오고 있고 가족이 검사 다 받고 그냥 고립된 상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명절 연휴 남은 시간도 그렇고 또 주말도 금방 다가오니까 정말 살얼음처럼 조심조심 넘어가야 하는 나날입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들어가 보죠. 명절은 오늘로 끝인데 네. 내일 저녁에 사자토론 예정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윤곽이 나왔나요? 네, 내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이 KBS 스튜디오에서 열리는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토론인데요. 이게 지상파 이 3사가 공동 주관하기 때문에 네. 이 세 곳에서 모두 다 중계가 됩니다. 이번 사자토론 사실은 이 정당 간 룰 협상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이루어졌었어요.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양자토론 무산 이후에 이 다자토론, 사자토론도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사자토론 참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미 국민의힘을 제외한 3개 정당 간 혐의로 세팅된 네. 토론 형식이나 규칙, 세부 내용을 모두 국민의힘에 수용하면서 네. 별다른 쟁점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일 열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양자토론 결렬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자료지참 여부였잖아요. 무자료냐 유자료냐.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선관위 규정에 보면 참고자를 지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용해서 참고자료 지참 가능으로 정리가 됐고요. 내일 예. 토론이. 그리고 사실 보드나 사진 같은 것도 협의가 되면 들고 갈 수 있는데 이번에는 서로 지참하지 말고 네. 대신 후보들이 외우기 좀 복잡한 수치나 이런 게 있으면 들고 오기로 협의가 됐다. 자료를. 그렇습니다. 자료를 들고 와서 토론하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보드는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또 하나가 토론 주제인데 네. 이게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4명의 후보가 부동산, 외교안보 이 2개 주제가 좀 놓여져 있는데요. 주제별로 각각 총 20분씩 주제 토론합니다. 네. 그래서 후보 1인당 질문과 답변 합쳐서 5분간 발언할 수 있는 총량제 이게 적용이 되고 시간 총량제. 네, 그 이 두 개 주제 말고 이어서 자유주제
그다음에 일자리 성장. 이 두 개 각각 이 주제로 총 28분씩의 이른바 주도권 토론이 진행이 돼요. 네네. 이건 또 볼만 하겠네요. 이게 뭐 제일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인당 7분씩 주도권을 갖게 되고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최소 2명의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 이 자유주제, 이 토론이 후보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시간이 될 걸로 보입니다. 뭐 이 방식은 경선 때 많이 봐왔기 때문에 네, 후보들도 비슷합니다. 아마 이렇게 어렵거나 새삼스러운 건 아닐 것 같아요. 네. 자, 이게 어떻게 될지. 사회는 누가 봐요? 사회는 정관용 교수가 보게 됩니다. 정관용 교수님 지금 이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시사본부 진행을 또 맡고 계십니다. 뭐 워낙 관록 있게 대선 토론이 많이 진행하셨으니까 봤기 때문에요. 매끄럽게 진행될 것 같네요. 자, 김준일 대표님. 네. 관전 포인트는 뭡니까? 일단 하는 게 관전 포인트죠. 대단한데요. 예. 정말 이렇게 보기가 힘든 토론. 그러니까 뭐 언제부터 이렇게 토론이 힘들었나 이 생각이 토론이 들어요. 비싸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유권자들은 뭐 룰이 어떻고 자료를 들고 가네 안 들어가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좀 해라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자 토론을 기점으로 해서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국민들도 최근 뭐 이런저런 여론조사를 보면은 반드시 보겠다와 가능하면 보겠다가 한 80% 돼요. 물론 그런다고 시청률이 80%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 희망사항이 좀 반영된 거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조금 지금 워낙 혼탁하잖아요. 뭔가 네거티브만 너무 난무하다 보니까 후보자들의 자질을 직접 좀 보고 싶다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양자 토론이 무산된 데에 대해서는 서로 양당이 저쪽 당은 책임을 떠넘기는 하고 있는데 뭐가 됐든 둘 다 좋지 않습니다. 둘 다 좋지 않다.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실력들. 민주당은 다 수용했는데 마지막에 무자료 하자 그러더니 갑자기 유자료로 바뀐 건 국민의힘 아니냐. 국민의힘에서는 또 윤석열 후보 쪽에서 회피하면서 허세만 부렸다. 뭐 이런 비판을 내놓고. 자, 어쨌든 그런데 오늘도 토론이 있는 거잖아요. 네, 오늘도 토론이 있습니다. 이 이재명 후보와 새정치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후보가 양자 토론을 해요. 우리가 31일에 못 봤던 양자 토론,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양자 토론이 있었는데 양자 토론이 열리긴 열립니다. 근데 후보가 이재명, 김동연 두 후보의 양자 토론이 열리고 이게 CBS 주간으로 생중계 토론이 펼쳐지는데요. 6시 25분부터 8시까지 95분간 펼쳐지고 여기는 경제, 정치, 외교, 안보 세계 정책 분야로 주제를 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토론을 하겠다 이런 의지가 반영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 두 후보가 얘기한 게 우리는 국정 전반에 대해 미래 비전을 좀 보여주자. 이걸 논의하자라고 하면서 뭐 네거티브를 하느냐 마느냐 자료를 가지고 오느냐 마느냐 이 얘기는 뭐 논의할 필요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 토론의 모습 진정한 토론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게 민주당 쪽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하는 게 진짜 토론이다. 이거 좀 보여주겠다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사자 토론을 앞두고 또 국민들 관심도 많이 집중이 되겠죠. 사실은 첫 토론이니까. 물론 김동연 후보는 내일 이 후보 토론에는 참석하지 못하지만 그걸 떠나서 어떻게 보면 대선 후보들끼리 맞붙는 첫 토론이기 때문에 생중계가 되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동연 후보는 저희가 2번 인터뷰를 했지만 상당히 달변이시고 또 경제부총리 출신이라서 뭐 국정 전반에 대해서 상당히 또 경험 있는 이 고위 공직자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김준일 대표님 궁금한 건 이거예요. 좋아요. 양강 주자들의 양자 토론. 그러니까 나도 지지율 2자리인데 안철수 후보가 나를 빼내려는 토론 아니냐 또 이제 맞서면서 철야 농성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루어지는 양자 토론은 어찌 보면은 선두 주자와 약체 주자의 대결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김동연 후보는 얻을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의 이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정견도 피력하고 존재감도 과시하고 또 이 토론 잘하면 얻을 게 많은데 이재명 후보는 얻을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후보가 얻을 게 많죠.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 판단이고 사실 이 김동연 후보랑 토론하는 게 거의 한 3주 전에 이미 약속이 된 겁니까? 오갔어요. 근데 이 양자 토론과 사자 토론 때문에 밀리다가 사실상 급하게 좀 잡은 거예요, 이게. 근데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스스로 정책에 대해서 강점이 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잖아요. 그렇게 인식하는 국민들도 많고요. 그거를 사실은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토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지지율이 오르고 하기 위해서는 이 김동연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안철수, 이재명 심상정 마스 토론을 이런 식으로 2인 토론을 그냥 계속하는 거예요. 중요.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어떤 이 다른 후보들과 차별점이 있는 이게 그 사람을 띄워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서 예를 들면 이재명 안철수가 해서 안철수가 더 뜬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이득 본다고 해서 이재명 표가 또 다 빠져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정책적인 거를 보여주려면은 차라리 그런 식으로 토론을 많이 하는 게 훨씬 낫다. 자, 그런데 여기서 김동연 후보 이 궁금한 건데 여러 가지 가정이 가능하니까 토론하고 나서 단일화한다. 혹시 이런 또 얘기를 하는 SNS의 일부 의견들이 있던데 이겁니다. 김동연 후보가 지금 지지율이 많이 낮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대선에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일정 지지율 이상을 확보해야 돌려받잖아요. 그럼 아니면 돈 쓰고 그냥 끝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지금 김동연 후보 완주 가능성 높습니까? 글쎄요. 가능성이 처음보다는 좀 줄어들었다고 볼 수는 있겠죠. 사실은. 좀 줄어들었다. 비용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막 창당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재명, 김동연 두 후보가 토론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내세웠던 그러니까 이 통합정부. 그러니까 계속해서 안철수 후보든 김동연 후보든 러브콜은 보내왔어요. 함께 힘을 합쳐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자. 제3지대 얘기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토론이 물론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토론하지 못했던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던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김동연 후보와의 접점을 찾아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단일화하는 함께 손을 잡는 그런 모양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수순이 아니냐.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봐야겠지만은 어쨌든 그럴 가능성이 커졌다. 실질적으로 퍼센테이지 지지율도 잘 안 나오고 있고 비용 문제도 있고 또 김동연 후보 입장에서는 신당을 창당한 이상 당에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적 동지들과 함께 어떤 미래를 그려 나갈지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와의 연대나 아니면 단일화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 이후에 김준일 대표님 혹시 김동연 후보의 이 지지율이 좀 오를 전망 있습니까? 유의미하게 오르진 않겠죠. 지금 전체적인 구도가 짜여져 있어서 좀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김동연 후보 이번 대선의 특징이 미디어 노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장외 유세도 못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이제 공식 선거 기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미디어 노출이 이번에 토론으로 인해서 좀 되는 거는 큰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미 구도가 많이 짜여져 있다. 그래서 김동연 후보는 어차피 이번 대선을 노리는 분이 아니라 정치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분이잖아요. 큰 무대에서 갈 것을 본인이 좀 계산해야 될 거예요. 사실은 단일화를 한다라고 하면 그냥 민주당 사람 되는 거거든요. 민주당에서 그럼 뜻을 펼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단일화 안 한다라고 하면은 제3지대로 계속 갈 수 있을 것인지 본인이 좀 생각이 많을 겁니다. 지금. 그렇죠. 지난해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이제 이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 나서면서 검찰총장직을 던지고 신당 만드나 제3지대 가나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결국 이제 가장 제1 야당이면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으로 갔고 심지어 이제 이야기하다가 부득이하게 국민의힘으로 가게 됐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구설도 있었는데 그런 고민이 있겠죠. 자, 김동연 후보 여기서 이야기하면서는 정치를 길게 가겠다고 했으니까 창당한 신당이 향후에 지방선거, 총선까지 가는지 또 지켜볼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자, 설 연휴 동안에 결국은 양자 토론은 무산됐습니다만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공약 대결은 계속됐습니다. 연일 공약은 쏟아져 나왔는데 이 박 기자님 좀 주목할 만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공약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제 사실 설날 당일이었잖아요. 네, 어제가 당일이죠. 설날이어서
이 주자들의 행보에 좀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이재명 후보는 고향을 찾았습니다. 안동. 경북 안동을 네네. 방문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이 종친회 인사도 하고 한복 입고 뭐 세배하는 그런 모습도 네. 촬영해서 SNS에 올리고 막 했는데 경북 공약을 발표했어요. 여기서 이 자리에서. 공약. 그래서 뭐 그 새해 첫날 어떻게 보면 이 새해 첫날이 되는 그날 아침에 그날 오전에 이렇게 경북 7대 공약을 방문한 모습. 공약을 내놓는 모습 이런 것들이 뭔가 승부수를 던지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7대 공약. 그렇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육군사관학교를 안동으로 이전하겠다. 이걸 발표했는데. 지금 태능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거를 또 특히 발표한 곳이 임천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고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이상용 선생의 생가거든요. 여기서 육군사관학교 이전 그걸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신문화의 수도이자 항일운동의 거점 충절의 고장 안동에 육군사관학교를 이전해서 애국정신을 이어가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특히 안동에 보면 한 40만 평 규모의 옛날 그 36사단 부지가 있어요. 네. 거기다가 육군사관학교를 이전하면 안동의 지역경제 활성화 도움이 될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밖에도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부품 산업 육성이나 구미 포항 연계하는 2차 전지 소재산업 벨트 구축 글로벌 백신과 의료산업 벨트 조성 경북 동남권 과학기술중심 신산업 생태계 조성 이런 발전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눈에 띄는 게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네네. 경선 과정에서 내놨던 경선 공약을 수용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홍준표 의원의 경선 때 공약을 내가 수용하겠다.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구미공단 스마트 재구조화 이런 공약이 있었는데 이거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홍 의원의 공약 중에 하나인 수소산업 투자 확대 이걸 통해서 수소 산업을 포항 발전의 디딤돌로 적극 지원하겠다. 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지난번 유승민 전 의원의 일자리 공약 100만 일자리 공약 그것도 수용하는 그랬죠? 모습을 했고 또 홍준표 의원의 공약을 가져오는 모습. 글쎄요. 이제 실용주의 그러니까 이 도움이 되는 그런 공약이면 여야 가리지 않고 수용하겠다. 그런 입장을 계속 보여주는 행보로 풀이가 됩니다. 네, 또 윤석열 후보 공약은?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어제 인천 강화 최북단 지역을 방문했어요. 거기서 뭐 사드 배치 문제나 안보 공약을 냈군요. 그렇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저자세로 가지 않겠다 이런 걸 강조를 거듭했고요. 그러니까 이 두 주자 간에 좀 비교되는 부분이 경북 어떻게 보면은 표를 좀 많이 얻어야 되는 그 부분에 집중하는 모습. 이재명 후보는 또 윤석열 후보는 안보 이슈에 좀 집중하면서 보수표를 자극하겠다. 표심을 가져오겠다. 네. 이런 걸 새해 첫날부터 보여주는 모습. 이걸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 또 두 주자 간에 지금 공방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이게 또 공방이 붙었어요. 잠깐 소개해드리면 윤석열 후보가 이 일부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과도한 혜택을 누린다. 이런 지적을 했더니 이재명 후보가 그거 포퓰리즘이다. 그러니까 외국인 혐오 조장으로 득표하는 전략이 그거와 같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 그랬더니 또 야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외국인들 부정 수급하는 외국인 명의 도용 단속 이건 반대하는 거냐. 이런 또 반박도 나오고 있고 네. 이게 또 설 연휴 동안 좀 시끄러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뭐 굉장히 기사를 보면 공약들이 많아요. 지금 이재명 후보 소확행 공약, 윤석열 후보 심쿵 공약. 이런 것들이 있어요. 윤석열 후보는 원천 징수 영수증 원할 때 직접 즉시 발급한다. 이재명 후보는 이게 과거 이제 기초자치단체장 때 해왔던 거죠. 이 여자 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을 보편 지원하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네.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나오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너무 자잘하다. 구청장 선거 아니지 않느냐. 지금 이장 선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중에 이제 누군가에게는 또 걸리는 것들이 있겠지만 자, 네. 어떻게 보십니까? 김 대표님. 이 공약 대결 좀 효과 있을까요? 뭐 큰 틀에서는 별로 그러니까 작은 해당 공약에서 이익을 보는 분들은 조금 움직일 수도 있겠죠. 네네네. 근데 이제 아주 크게 뭐 표들이 뭉텅이로 움직이는 일은 없을 거예요. 양쪽에서 사실은 내놓는 공약들이 별 차이가 없어요. 이런 자잘한 공약들은 물론 이제 모바일 공약을 내놓으니까 저쪽에서는 모바일 공약을 못 내놓는다든지 뭐 이런 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결국에는 다 가운데로 지금 수렴하고 있다. 이 자잘한 공약들은 보면 될 것 같고 크게 보면은 저는 이제 국민의힘의 지금 선거 전략
선거 전략이 하나 눈에 띄는 게 이 반외국인과 반중 정서를 상당히 자극을 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보여요. 왜냐하면은 그 태양광 패널 설치하는 거 그늘막 설치한다라고 했을 때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가 거기에서 중국산이냐 중국 업체만 배불리는 거다라고 하는 건데 한국의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한국 국산 패널을 가장 많이 쓰는 그 비중이 높은 나라거든요. 네네. 전 세계에서. 이소영 의원이 또 그거를 또 뭐 바로 그걸 썼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기준에 태양광 원자재 글로벌 점유율이 세계 1위는 중국이 맞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점유율이 78.4%라고 해서 한국산이 국내산이. 그래서 상당히 국산화가 많이 된 거군요. 굉장히 그 한화가 그거를 많이 만들어요. 네. 한화가.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반중 정서에 많이 기대고 있는데 실제 20대들이나 지금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반중 정서가 지금 매우 강해졌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전략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외국인 건보는 한 해 5천억씩 그 이익입니다. 이득 보고 있어요. 네네네. 왜냐하면은 주로 20대, 30대 건장한 외국인 노동자가 보험료 낸 다음에 병원에 안 가요. 네. 병원에 가기도 귀찮고 복잡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5천억 원씩 흑자를 보고 있는데 일부가 그거를 부정수급하는 사례는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국인 할 것 없이 그렇게 부정수급하는 사례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내세워서 할 것이냐, 그거를 다 막을 수 있느냐, 이제 현실적인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하는 게 쟁점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그래요. 자, 또 뭐 명절 연휴니까 여러 가지 흥미로운 기사들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중에 제가 눈여겨본 게 윤석열 후보가 MBTI 검사를 했다. 이게 심리 검사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뭐 학생생활연구소 가면 다 해주고요. 대학에서 안 받으면 이제 온라인에도 많이 또 떠돌아요. 근데 그 유형이 16개 유형이 있어요. ENFJ로 나왔다. 그런데 이게 오바마 전 대통령과 같은 유형이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유형. 이렇게 해서 쫙 이제 나왔잖아요. 여기 좀 뭐 근거와 일리가 잘 맞습니까? 저는 이거를 안 해봤어요. 안 해봐서. 트렌드에 뒤져요. 저희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요즘에 유행을 하는 MBTI 검사 다들 많이 해보셨다고 하는데 보니까 오바마 전 대통령도 같은 유형이고 뭐 배우 이정재 씨나 정우성 씨, 배구 선수 김연경 선수와 같은 유형이다라고. 김연경 선수와 같은 스파이크가 세겠네요. 그래서 이게 좀 여러 가지 좀 지금 보면은 사람들이 그런 유형이었구나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정치인 중에서 유승민 전 의원과 박용진 의원과도 같은 유형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 저도 한번 해보고 이게 맞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아마 ENFJ 이게 윤석열 후보가 맞을까 아닐까 이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요. 각자 나름대로. 자, 저는 ENFP인데 전 2000년대 초반에 MBTI가 국내에 들어오자마자 자격증을 땄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업 경영을 하다 보니까 인사관리에 이게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은 거야. 왜냐하면 외향적인 사람인데 연구직에 놓거나 내향적인 사람을 영업에 내보내거나 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자기 성격과 잘 맞는 직종을 일하면 좋잖아요. 이걸 가지고 워크숍도 많이 하고 그래서 재밌는데 김주일 대표님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거 해봤는데요. 윤석열 후보랑 정반대네요. 저는 내향형이고요. 이렇게 좋아하세요? 감각형이고 ISTP. ISTJ인 것 같아요. 저는 ISTJ인가 ISTP인가 하여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ISTJ면은요. 윤석열 후보의 ENFJ하고 상극이라고 얘기되는 유형이에요. 제가 뭐 싫어하는 티를 낸 적은 없는데 티가 났나요 혹시? 칭찬 많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부부로는 절대 인연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후보들도 이게 나왔어요? 이게 국민들이 지금 비교할 거리가 될까요? 지금 안 나온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만 지금 결과 나온 것 같고 아마 다른 후보들도 해서 내놓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잠깐 보니까 안철수 후보는 한번 이 검사할 때마다 달랐다. 이게 원래 자신의 천성적인 기질을 체크하는 건데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내향적인 사람이 외향적으로 바뀌고 그래요. 바뀌어요. 또 감성적인 사람이 논리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 심상정 후보는 좀 또렷하게 얘기했네요. ENTJ다. 이건 대담한 통솔자 형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에 뭐 이제 방송에서 재미로 해봤는데 기억을 잘 못해요. 다만 자신이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인데
다른 사람들이 네. 거기에 좀 놀란 적이 있다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I 유형, 네. 내향적 유형으로 분류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다 해봐야 비교가 가능한데. 그러니까 한 번에 똑같은 했네요.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제가 중급 강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시사본부의 후보들이 모여주시면 제가 쭉 검사하고 쭉 분석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한번 뭐 이 사자 후보 간 이 MBTI 분석 토론 재밌겠네요. 세계 최초인데요. 세계 최초. 네, 좋습니다. 자, 12시 40분 막 지났습니다. 추석 명절 연휴 마지막 날 교통 상황을 좀 알아보고 가야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이승미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귀경정체 고속도로 상행선 중심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4시 때 가장 많이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상황입니다. 영동 2터널에서 영동 1터널까지 사고 여파로 막히고 있고요. 이후 신탄진에서 남이 분기점 또 옥산에서 청주 휴게소 사이 정체가 10km 넘게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안성과 수원, 양재에서 반포 구간 정체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으로 서청주 부근과 증평에서 진천 쪽으로 밀리고 있고 중부 1터널 부근에서 속도 떨어집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대명터널 부근 사고 처리 작업 정리됐는데요. 동군산에서 대명터널까지 정체가 되고요. 더 가선 당진에서 서해대교 일직분기점에서 금천 쪽으로 정체고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방향입니다. 연무에서 5km 구간 막히고요. 정우터널부터는 정안나들목 부근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이번 대선에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역대 보지 못했던. 첫 번째는 이제 이 여야 후보 모두가 영선이다. 의정활동, 국회의원직을 지낸 바가 없다. 이걸로 시작을 했다가 뭐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가 그다음에 이제 배우자 논란, 가족 리스크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이번 또 연휴 중에 기사가 된 게 이게 있네요. 안철수 후보의 배우자죠. 김미경 교수.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영부인의 제1덕목은 공사구별이다. 자, 박 기자님은 어떤 자리에서 나온 그러니까 이게 안철수 후보의 유튜브 채널 중에 안철수 생쇼라는 프로그램을 그런 게 있어요. 네, 이번에 마치 이게 방송사에서 촬영해서 방송한 듯한 그러니까 그런 토크쇼 같은 그 프로그램이 이번에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요. 네. 여기에 안철수 후보와 김미경 교수가 함께 출연했습니다. 내외가 출연을 했군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김 교수가 영부인으로서 제1덕목을 묻는 질문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건 공과 사의 구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대통령이 됐을 때 직무를 수행하고 이 안철수 후보가 생각한 그런 것들 다 해야 되는데 제가 최소한 지장은 주지 말자란 생각이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근데 뭐 사실 지금 보면은 이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의 말 한마디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김혜경 씨 같은 경우도 한 인터뷰에서 이거는 배우자 검증도 해야 된다. 이렇게 무한 검증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강하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김미경 교수 같은 경우도 공과 사의 구별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은 해석하다 보면 윤석열 후보 배우자 이 김건희 씨 얘기 그러니까 공과 사가 구분되지 않는 그런 얘기가 녹취록이 있었지 않냐. 그걸 좀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만큼 배우자의 일거수일투족 아니면 생각이나 아니면 향후 뭐 어떤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김건희 씨는 지금 허위 경력 문제가 있었고 이건 대국민 사과를 한번 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과 이후에 지지율이 좋지 않게 나온 게 이 사과는 짧았는데 남편 이야기를 너무 길게 했다. 이런 비판이 있었고 그 이후에 지금 벌어진 녹취록 이후에는 공개 사과하고 행보에 나설 것이냐. 지금 본선거 운동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2월 15일부터는 이제 선거운동 기간인데 그때도 윤석열 후보가 혼자 다니면은 좀 외로워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미 설명절에 부부가 다니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같이. 자, 그래서 이제 김건희 씨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 또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도 지금 과잉 의전 논란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정리되고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 심부름, 그러니까 이 김미경 씨의 그 일을 대신 하라고 경기도지사 부인 시절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 대신 하라는 얘기를
전달받은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그 공무원과 또 그 일을 실질적으로 했던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폭로했던 당사자 그 사람 사이에 여러 가지 공방이 좀 오고 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진실 공방까지는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안이 어떻게 해소가 되느냐 또 해명이 되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 김혜경 씨 논란에 대해서도 이게 선거 때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계속 끌고 가려고 할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선을 그어서 네. 법적인 조치나 이런 걸 통해서 확실히 아무 연관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에 노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제 상황을 좀 봐야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심부름을 했다는 사람은 약 처방을 대신 받았다. 뭐 음식물을 이제 전달한 적이 있다. 네. 근데 그걸 이제 아무개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했다. 근데 지시했다고 지목된 사람은 나는 그런 일을 하는 업무에 있지 않았고 네. 저것은 이제 정치적 의도가 있는 악의적인 허위 이제 주장이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안철수 후보의 배우자 김미경 교수 이런 얘기도 했군요. 만약에 남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자신은 이 바이든 대통령의 아내죠. 질 바이든 여사처럼 교수를 계속할 거다. 나는 전문직으로 내 일을 해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심상정 후보 얘기로 넘어가 봅니다. 명함 없는 노동자, 엄마 이름 찾기, 이른바 엄마 명함 이런 공약이 나왔는데 네.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심 후보가 이 남대문 시장에 보면요 칼국수 골목이 있어요. 알죠. 네. 싸고 맛있어요. 가보신 적이 다 있으실 네. 것 같은데 많이 거기 보면 한 칼국수집 그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손정혜 사장님인데 손 사장님은 성실하게 살았는데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었는데 명함이 쓰던 게 없었다. 7종류의 직업을 가져왔는데 그중에 여성복 전문점에 일할 때 제약은 명함 없이 일해왔다는 게 심 후보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중장년 여성을 위한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해왔지만 명함이 없는 명함 없이 일을 해온 그런 우리 여성들에게 엄마 이름 찾기 프로젝트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들의 그런 노동 인권이나 아니면은 사회적 지위 향상 이런 걸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걸로 풀이가 되는데요. 그래서 5060 여성 노후 일자리 지원도 하겠다라고 강조를 했고 그다음에 사별 후 배우자 계속 거주권 보장 또 1인 1연금 지원 정책 돌봄자 수당 도입 이 완경기 주치의 제도 시행, 골다공증 통합 예방 시스템 구축 이런 걸 골자로 한 엄마들을 위한 중장년 여성을 위한 이런 공약도 발표를 했습니다. 야, 이건 좀 제가 생각 못했던 대목인데. 그러게요. 엄마들의 명함을 만들어주겠다. 김준일 대표님 어떻게 이게 5060 여성을 타겟으로 한 공약이라는데 효과가 좀 있겠습니까? 5060 여성을 타겟으로 한 게 아니라 모든 이름 없이 일하는 어떤 노동자들을 타겟으로 한 거죠. 꼭 뭐 여성들이라고 할 필요는 없고요. 네네네. 정말 그 심상정이라는 후보와 그리고 정의당이라는 정당에 걸맞는 어떤 그런 것 같아요. 네네. 그동안 노동 이슈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해왔는데 오히려 좀 너무 약해진 거 아니냐 그런 게 그동안 비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당장 표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으나 이런 본인들의 어떤 정체성을 계속 빌드업 해가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이다. 맞습니다. 저는 책에다가 20장의 명함이 있다 이렇게 썼는데 사실 명함을 자기가 많이 파거든요. 프리랜서가 되면. 근데 이제 조직이 부여하는 명함을 받는 건 그렇죠. 뭔가 내 소속감을 확인하면서 뿌듯함이 있는데 명함 없이 많이 여러 가지 일을 해온 분들 그들의 이름을 찾아주겠다. 이건 좀 의미 있는 공약으로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이 생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71번째 생일을 맞았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이 병원에 입원 중이에요. 입원 중이죠. 사실은 2월 초, 그러니까 지금 생일쯤에는 퇴원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죠. 좀 미뤄진 상황입니다. 최소한 2월 중순은 돼야 된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이제 병원에서 생일을 맞았는데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왕래가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족이나 지지자들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등록된 보호자라고 할 수 있는 유영아 변호사만
지금 찾아서 그 곁에서 지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지난해까지는 생일 때마다 박 전 대통령 수감 중에 구치소 앞에 지지자들이 모여서 생일 케이크를 마련해놓고 축하 노래를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지지자들도 오늘 이 병원 앞에 좀 모여서 세레모니를 하고 축하하는 그런 일정을 가진다라고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왜 이렇게 또 주목을 받냐 대선 전국에서 아무래도 퇴원을 할 때 내놓을 걸로 예상되는 메시지 때문에 볼 수가 있거든요. 설 명절 전후에 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됐었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의 언급을 할지 이게 좀 관심거리인데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수사하고 뭐 기소하고 이게 형을 받게 한 그런 장본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파장을 미칠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자신에 대한 발언을 진짜 할지 안 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에는 2월 중순까지 그러니까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될 때쯤까지는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요.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으로 자유의 몸이 된 뒤 처음 맞는 생일인데 이번 기간은 길어지고 있다. 자, 근데 이제 요 즈음에서 이 사면 때도 축하 세레모니 주로 하고 오늘도 뭐 생일 파티 세레모니 하고 하는 쪽이 주로 조원진 대표가 앞장서 있어서 우리공화당 쪽이고 대선 후보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쪽에는 그렇게 시선이 곱지가 않아요. 좀 까칠하다고 할까? 얘기를 직접 나눠보면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이고 대선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김준일 대표님의 예상을 들어보죠. 우리가 그 주가 막 이렇게 예측할 때 이를테면 뭐 내 마녀의 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제목이 많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선물 옵션 만기일이 뭐 겹치는 날이 도래한다. 뭐 내 마녀의 날 뭐 이런 건데 이게 막 주가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다 막 얘기를 막 분석을 하잖아요. 막상 생각보다 별로 주가에 영향을 안 주는 게 태반이에요. 조용히 넘어갔다. 이미 알려진 리스크는 리스크가 아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분이 우울증 증세도 약간 있다라고 하고 이게 이제 개별적인 정치적인 발언을 할 것이냐 개인의 원한이나 이런 걸 할 것이냐는 모르겠으나 이미 모두가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이게 큰 리스크는 되지 않을 것이다. 네, 큰 리스크는 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그리고 옛날만큼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다고 봐야 그렇다. 돼요. 일부 미미한 영향은 있을지 모르나. 그래요. 이미 이제 옥중서신을 엮어서 책을 냈는데 계속 베스트셀러에 있어요. 저 책을 내보니까 어떻게 이 순위까지 올라가지? 하고 깜짝 놀랐는데 책이 계속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 안에 여러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저같이 일 때문에 사서 보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직업상 이게 보고 싶지 솔직히 보고 싶지 않았는데 봐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도 있었어요. 그 직업이 몇만 명은 아니잖아요. 아, 그래요. 베스트셀러를 폄훼하신 거예요 지금. 아닙니다. 제 취향은 아니라서.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래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그 메시지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윤석열 후보한테 좀 불리한 내용의 메시지가 나오게 된다면 경복 TK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윤 후보가 김종인 전 위원장한테 지난달 31일에 인사차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김종인 전 위원장한테 전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연락을 해서 뭔가 새해에 맞아서 설 맞아서 인사하는 모습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이슈 하나 요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이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어제 하루 2만 명을 드디어 넘겨버렸습니다. 2만 270명 나왔는데요. 앞으로 더 많아질 수 있다고 하니까 오창석 평론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청취자 4037님, 오늘이 2월 2일이고 2022년 2022-0202거든요. 숫자 2가 풍년이네요. 투투 노래 듣고 싶어요. 1과 2분의 1. 명절에 잘 맞는 노래입니다.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널 보았을 때 다른 길로 갈까 생각했는데 변한 듯한 널 보고 싶고 짧은 인사할까 하는 마음에 두근대는 가슴으로 한 걸음씩 갈 때 내 어깨 손을 잃는다는 너
화가 난 내 얼굴 미소로 바꾸고 두 사람은 내 옆을 지나갔지. 둘이 되어버린 날 잊은 것 같은 너의 모습에 하나의 해보다 난 외롭고 허전해. 네가 가져간 나의 반쪽 때문인가. 그래서 넌 둘이 될 수 있었던 거야.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말 부사 가운데 같은 한자를 공유하고 있으면서 음절의 앞뒤 순서가 서로 반대지만 뜻은 같은 표현인 금방과 방금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말 명사 중에도 음절의 앞뒤 순서가 서로 반대이고 뜻이 비슷한 표현인 천지와 지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도 같은 한자를 공유하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두 명사의 한자는 전혀 다릅니다. 먼저 천지는 하늘천, 땅지자로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을 아울러 이르는 것을 기본 의미로 하고 있고요. 눈이 온 천지를 뒤덮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천지는 명사나 명사구 뒤에서 천지이다의 형태로 쓰여서 대단히 많음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모두 대도시로 떠나 마을은 온통 빈집 천지이다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천은 이를지, 천할 천자로 이루어졌고 주로 지천으로나 지천이다의 형태로 쓰여서 매우 흔함을 뜻합니다. 들에는 꽃들이 지천으로 피어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간혹 지천의 한자를 앞서 말씀드린 천지와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 지천애란 표현을 쓸 때가 있는데요. 천지와 지천은 전혀 다른 한자를 쓰고 또 지천애는 올바른 표현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선은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진짜 그건 대변이에요. 김용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이제 그만 문제라고. 제가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은 다시 한파가 찾아오면서 추워졌습니다. 찬바람이 강해서 지금 체감온도가 내륙 지역은 대부분 영하권에 머물러 있는데요.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서울 영상 1도, 대전 3도, 대구 광주 5도, 제주 7도 등을 보이겠지만 체감온도는 종일 영하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보통 단계가 예상되지만 강원 영서와 경상 남북도 는 어제부터 쌓인 먼지로 인해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오르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동해안과 경상남북도, 전남 동부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어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가운데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고 아침에 서울과 세종이 영하 7도, 부산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도 오늘보다 조금 더 낮겠습니다. 한편 조금 전인 오후 12시 4분경 경북 청도군에서 동북동쪽으로
24km 떨어진 지역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발생 깊이는 19km였고 지진의 진동 느낌을 나타낸 계기 진도는 경북 최대 3, 경남과 울산 최대 2로 지진이 발생한 인근 지역에서는 지진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5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12시 4분 경북 청도군 부근 지역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경북 지역에는 진도 3의 흔들림이 전달됐습니다. 진도 3의 진동은 실내, 특히 고층 건물에 있는 사람이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강도입니다. 2명이 숨지고 4명의 매몰 실종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서 건물벽에 매달려 있던 콘크리트 25톤가량의 구조물 가운데 일부가 지상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건물 내부에서 구조 수색 작업을 벌이던 구조 인력 150명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고 여파로 구조 수색 작업은 잠시 중단됐습니다. 금융당국이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의 제재 사례를 공개하며 다음 달 대선을 앞두고 일명 대선 테마주 관련 불공정 거래도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선거일까지 대선 테마주 집중 제보 기간을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불공정 거래 4건을 제보받아 조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자동차 신규 등록 대수가 전년보다 11% 감소했지만 전기차 신규 등록은 2배 넘게 증가해 10만 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자동차 등록 대수가 2,491만여 대로 집계돼 2020년 말보다 2.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이슈를 콕 짚어드리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설 연휴 전 유력 대선 후보의 양자 토론은 무산이 됐지만 내일 이 대선 후보 다자 토론이 열립니다. 대선이 35일 남았고요. 자, 유권자들을 위한 관전 포인트를 짚어주실 전문가를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윤태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 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가족들하고 보내셨어요? 네, 그럼요. 예, 역시 떡국을 먹어야 설이 이제 지나갔다 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 대선을 앞두고 올 설이 참 중요한 게 설 명절 전 민심, 설 명절을 거치면서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게 큰 관심사인데 명절 전에 이제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들은 많이 쏟아졌고 지금 이제 기류를 좀 어떻게 읽고 계세요? 일단 설하고 추석의 의미가 정치적 의미는 과거보다 많이 낮아지는 추세긴 해요. 이제 뭐 민족의 대이동, 그렇죠. 무슨 수도권 민심이 영원한 민심에 영향을 미치고 영원한 민심이 또 거꾸로 수도권 민심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거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이번 설은 중요한 게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이제 한 35일 남았나요? 맞습니다. 35일 남았고. 한 달이요? 그러니까 주말부터 치면 5일간 연휴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집에서 쉬시면서 못 봤던 뉴스들도 좀 보시고 그리고 누가 과연 뭐 잘하냐 못하냐 이런 것도 좀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기관들이 아마도 한 내일 모레 조사를 많이 할 겁니다. 그렇겠네요.
내일 모레 글피 정도까지 해서 그래서 이번 이제 주말 주초 다음 주초까지 한 뭐 일요일 월요일까지 막 쏟아낼 거예요. 그럼 그 여론조사를 보고 또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여론조사를 보고 또 결정을 그렇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 사람 괜찮게 생각하는데 역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네? 라고 따라가는 것도 있고 나 이 사람 괜찮은데 이 사람 왜 이게 낫지? 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거기다가 또 이번 연휴가 끝나면 곧바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 설 연휴라는 게 되게 중간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포인트가 된다. 네. 시기적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명절 효과는 과거보다는 좀 낮아졌다. 자, 이게 궁금한 게 이런 대목이에요. 지금 양강구도인데 그렇죠. 혹시 이게 다자구도, 삼강구도 되나? 이런 또 궁금증도 이제 있어서 야권 단일화가 변수냐 상수냐 이런 걸 이제 그러니까 양강구도냐 뭐 삼강구도냐라는 건 이런 거가 있겠죠. 그럼 이제 뭐 3위는 지금 안철수 후보니까 그렇죠. 안철수 후보가 올라오느냐도 있지만은 그럼 앞에 있는 사람이 빠져야지 안철수 후보가 올라갈 수 있다. 맞습니다. 이거하고 이제 중첩돼서 가는 건데 글쎄 지금 볼 때는 그 두 후보가 뭐 역대 최고의 비호감 대원이다 이런 말도 있긴 있지만은 어쨌든 결집 효과 그리고 선거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좀 안정감 같은 게 생긴단 말이에요. 요즘 보시면은 무슨 뭐 말실수 이런 거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뭐 전부 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갑자기 뭐가 빠지기는 쉽지가 않아 보인다. 결집이 단단하다. 전면 단단해지는 거죠. 단단해지고 있다. 야,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게 그거였는데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누군가의 지지율을 뺏어와야 하는데 그렇죠. 쉽지가 않다. 네네네. 그럼 더 오르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겠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대로 이런 흐름이라면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뒤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TV 토론 같은데 안철수 후보 오늘도 이제 일정 없이 뭐 맹연습하고 있다 이런 말도 들리고요. 자, 이런 와중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당연히 연결되는 게 이제 야권 단일화 변수인데. 지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한때는 또 윤석열 후보가 뭐 10%포인트 내외 이재명 후보를 앞섰던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오차범위 내 박빙이 주로 많다 보니까 그럼 안철수 후보의 약 두 자릿수 지지율 이게 좀 약간의 절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참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앞섰다가 한 지난 연말에서 연초에 되게 안 좋았었죠. 그래서 뭐 거꾸로 보면 또 확 10% 뒤지다가 다시 이제 올라오는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지율의 추이들을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좀 괜찮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그럼 윤석열 후보가 괜찮으면 이재명 후보가 안 좋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안 좋다가 최근엔 그래도 좀 지지층 결집들이 조금 보이고 안철수 후보는 좀 벽에 부딪힌 느낌들이 있어요. 요약하자면 한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판세는. 자, 이 와중에 이제 설 명절 연휴 제일 큰 관심이 자, 다자 토론도 보고 내일 저녁으로 예정돼 있고요. 또 시작 즈음에는 양자 토론도 보고 이럴 줄 알았는데 아유, 뭐 토론 그냥 합의만 지난하게 하다가 어쩌고 하다가 이제 결국 안 됐죠. 그러니까 뭐 양쪽의 이야기들이 좀 다르죠. 완전 다릅니다. 다른데 제가 여기서 뭐 판정을 내려드릴 것까지는 아니고 내려주세요. 아니 그게 자기 지지층들이 볼 때는 저쪽이 문제다. 그러니까 이 지지층이 볼 때는 상대가 문제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면은 크게 누구한테 유리하고 불리할 것 같지는 않다. 뭐 같이 부담 가지고 그런 거니까요. 마지막에는 이제 무자료냐 유자료냐 가지고 그렇죠. 서로 지금 오늘은 서로 회피했다. 맹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참 흔히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데. 정치하고 법은 이제 소시지 만든 거 같다. 소시지 만든 거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다. 보면 못 먹는다 이러는데 요즘은 소시지 만드는 과정이 너무 공개가 확 돼버려요. 이게 투명하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료가 지참하고 활용하고 달라요. 활용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뭐 판넬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보통 자료 활용이라고 하고, 자료 지참은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메모도 하고. 보통 이제 활용은 룰 협상에 의해 가지고 정하고. 합의하고. 지참은 원래 그냥 하는 건데 이번엔 뭐 지참도 된다 안 된다 그 논란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예전엔 참 이런 것까지 굳이 알아서들 했는데 정치인들이.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또 이재명 후보는 김동연 후보와 사실은 이제 지지율로 보면 약체 후보인데
이 대선 후보 간 양자 첫 토론회를 이제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이야기하셨지만은 그럼 이재명 후보 입장에선 지지율 격차가 뭐 엄청나게 나는 김동연 후보하고 왜 하냐? 도대체. 왜 하냐? 그렇죠. 그럼 뭐 정책에 대한 이제 뭐 이런 소통을 보여주려고 한다라는 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렇겠죠. 그렇겠는데 제가 두 번째로 더 좀 관심 있게 본 것은 김동연 후보가 그럼 앞으로 계속 완주를 할 거냐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토론회를 통해서 뭔가 접촉면을 늘리고 해서 또 가까워지는 거 아니냐. 네네. 혹시 이재명 후보하고 거기 이제 조정훈 의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전환 출신 여기 이제 뭐 본부장인가 그 역할을 맡고 계실 거예요. 예. 조정훈 의원이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도 서울시장에 독자 출마를 한다. 네. 독자 출마했었죠. 좀 하다가 비슷해요. 저 박영선 후보하고 토론하고 그다음 뭐 정책 단일화 뭐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약간 그런 흐름 쪽으로 가는 거가 아닌가. 이 토론이 이제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뭐 그런 포석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자, 우리 기억에서는 이게 각인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말씀해 주시니까 4.7 재보선 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네. 흐름이 비슷하네. 하는 생각이 그렇죠. 또 듭니다. 네, 네. 그러면 단일화를 할 걸로 보십니까? 완주를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도 동력이 약한데 지금 뭐 김동연 후보한테는 죄송하지만은 진짜 동력이 되게 약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당들은 예를 들어서 뭐 안철수 후보는 뭐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개인의 재력도 있고 또 정의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 탄탄한 당원 중심 조직 당비를 모아가지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데 김동연 후보는 지금 전당대회를 지역 다 하고 해서 아직 상당도 못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현실적인 문제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지금이야 공식 선거운동 다 못하니까 그래도 이제 큰 당하고 작은 당하고 이게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공식 선거운동 들어가면요. 지하철 역마다 빨간 잠바 파란 잠바 입고 나오죠. 포스터 쫙 붙이죠. 그리고 플랜카드 다 붙이죠. 그렇죠. 그거는 더 지금보다 격차가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차량도 돌고 그렇죠. 차량도 야, 이게 다 돈입니다. 비용입니다. 버틸 수 있겠는가? 자, 약간은 이제 부정적인 뉘앙스로 예상을 해 주셨다고 보고요. 자, 이제 오늘 저녁도 뭐 양자 토론이 좀 흥미있게 봐야겠습니다만 내일은 이제 드디어 첫 다자 토론. 그렇죠. 방송 3사 주간. 이건 방송도 실시간으로 다 나가는 거고요. 그럼 내일 토론이 좀 이 어떤 지지율 변동의 기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각 캠프는 엄청나게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또 TV 토론이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쳤냐라고 보면은 뭐 그렇지는 않고 근데 이런 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공식 선거운동 들어가서 토론이 2월 16일부터 3월 초까지 3차례가 배치가 돼 있어요. 맞아요. 법정 그럼 이게 이제 전초전 성격이기 때문에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세게 나갈 겁니다. 처음부터. 어쨌든 이제 세게 나가야 되죠. 하지만 앞서 있는 두 사람은 약간 조심스러울 수도 있다. 초반에 삐끗하는 것보다 분위기도 좀 이렇게 보고 뭐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득점보다는 실점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앞서 나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토론이 오늘이 마지막 내일이 마지막도 아니고요. 그렇죠. 전초전 성격이다. 그렇죠. 자, 이제 일단은 추적자 후보들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세게 나갈 것이다. 그럼요. 두 후보는 이제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를 다 때릴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런데 앞서 있는 두 후보는 중요한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토론을 보면 잘해서 득점하는 것보다 말실수 한 번 하면 특히 앞서 있는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 후보하고의 이 톤 앤 매너를 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뭐 조금 우호적으로 가야 될 거 아니냐. 또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는 또 심상정 후보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신경 쓸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까지는 별로 신경 쓸 게 없습니다. 막 이제 치고 받으면 되는데 그럼 누가 나머지 두 사람이 조금 내 편 들어주느냐 저쪽 편 들어주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게 막아야 되느냐 아니면 손을 잡는 이제 제스처를 취할 것이냐. 이게 사자 토론쯤 되니까 좀 복잡성이 높아져서 내일 또 흥미진진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재명 후보는 사실은 뭐 요새 메타버스도 많이 하고 그동안 뭐 발언하는 게 많이 나왔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우리가 본 거는 16차례 경선 토론이잖아요, 주로. 그런데 많이 나아졌다는 평가도 있어요. 내일 윤석열 후보의 전략은 혹시 어떻게 예상하세요? 글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무 오버하지 않는 쪽으로 갈 것이고 차분하게 간다.
토론에 대해서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프레지던시 대통령 다움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인 것에 대해서도 내가 감당할 만큼 돼 있다라는 걸 보여줄 것이고 또한 뭐 대장동 이슈 같은 거에 대해서는 좀 공세적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만약에 부인에 대한 이제 공격이 하면은 고개 숙이는 건 숙이면서 또 역공할 게 생겼잖아요. 지금 이 설 연휴 딱 앞두고 뭐 그런 부분 짚을 수 있겠죠. 자,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거 짚어보죠. 그 어느 때보다 대선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논란이 많고 가족 리스크다, 배우자 리스크다 많고 또 이제 설 명절에는 이제 야당이 여당 이재명 후보 공격할 일단 거리가 하나 나왔어요. 그럼요. 이 진위 공방과 논란은 있지만 공무원 의전을 사적으로 이용한 거 아니냐 하는 논란이고요. 또 이 김건희 씨는 뭐 무속 논란부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아직 있고. 자, 근데 배우자의 입장이 지금 속시원히 나오진 않았어요. 그럼요. 해결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뭐 보도나 민주당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거 종합해서 볼 때 그 사실관계, 그 전 공무원 7급 그분이 뭐 이제 뭐 대리로 약을 처방받고 병원에 가서 뭘 하고 그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뭐 안 했다라고 하면 그 곧바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인데 좀 애매하게 대답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물론 그분도 그 김혜경 씨가 직접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중간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건데, 근데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뭐 알아서 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근데 무슨 이제 우리가 우렁각시도 아니고 내 약이 말도 안 했는데 우리 집에 와 있고 이런 것도 조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그러면 이제 갑질 프레임하고 연계되는 거니까 좋지가 않고 직관적이고 또 새 거예요. 네네네. 의혹은 항상 새 거가 중요하게 이제 새 거라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형수육설 논란은 뭐 한 10년 그러니까 했다 해도.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 토론 전에 뭔가 입장을 정하긴 정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감 표명을 한다라든지 뭐 사과를 한다라든지 이걸 하지 않고 토론에 들어가는 건 제가 볼 때 너무 위험하거든요. 위험하다. 네. 뭔가를 정해야 될 텐데 어떤 쪽으로 정할 것인지 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 김건희 씨 7시간 반 녹취록 처음 나올 때 국민의힘이 대응이 되게 어려웠던 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자기들도 모르니까. 7시간이 넘으면 오만 가지가 나올 가능성도 그럼 여기도 있죠. 그 전 7급 공무원 A씨라는 분이 어느 정도의 무슨 사진과 뭘 이제 캡처 요즘 이제 SNS 캡처 같은 걸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 제가 볼 땐 민주당도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섣불리 사과했다가 이것도 더 있는데 해버리면 큰 코 다치니까 그게 좀 고민일 겁니다. 고민이다. 자, 실체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 하지만 정리는 하고 들어가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좋아요. 이런 뭐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자와 배우자 김혜경 씨는 같이 이제 유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는 한번 사과하고 분위기가 더 안 좋아졌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로 뭐가 이제 녹취록이 나왔는데 입장은 아직 안 나왔고. 1시간 반 이후에는 오히려 뭐 조금 나아졌다고나 할 그런 면도 있는 거죠. 뭐 팬클럽이 늘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럼 언제 등판할까요? 그걸 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등판은 하겠죠. 공식 선거운동 때는 이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것도 아까 제가 입장 정해야 된다고 말씀한 거 국민의힘 쪽에서도 어쨌든 7시간 반 녹취록에 대해 가지고도 한 번쯤은 또 정리, 본인의 입으로의 정리, 뭐 사과가 됐던 그게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요. 자, 윤석열 후보는 왜 그렇게 통화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다. 부적절한 내용도 있더라. 하지만 이게 공개되는 과정도 부적절했다. 양비를 하면서 사실 여부를 떠나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한다. 이런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는 3월 9일 대선이기도 하지만 국회의원 재보선도 있고요. 자, 민주당은 안성, 청주, 종로 공천 포기. 국민의힘은 대구 서초가 있는데 대구만 무공천. 자, 이 셈법 어떻게 좀 전개될까요? 민주당은 사실 김빼기인 거죠. 김빼기다. 거꾸로 보면요. 서초하고 대구만 공천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민주당의 약세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믿자야 본전이다. 낮은 자세로 고개 숙이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대선의 흐름하고 각 지역의 격돌의 흐름을 끊어내겠다라는 대선의 것이고. 올인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그렇게 나오니까 뭐 약간 김이 빠지는 게 있겠지만은 또 개혁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되니까 대구는 무공천하겠다 했다가 또 김재원 최고위원이 탈당한다고 했다가 또 주저앉혔지 않습니까? 저희 어쨌든. 방송에서도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재보궐 선거에 대한 영향력이
특히 좀 낮아졌다. 애초보다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종합적으로 볼 때. 재보선에 대한 관심은 낮아졌다. 와, 청취자분들 인기가 뭐 짱이세요. 2111님, 윤태곤 실장님 목소리에 진정성을 보게 됩니다. 목소리에서 진정성을 보시고, 또 청취자 마이하님, 와, 윤태곤 실장님 반갑습니다. 자, 많은 청취자분들이 오랜만에 반가워하고 계세요. 대선 전에 주요 변곡점이 있으면 윤 실장님을 저희가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윤태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새해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매주 수요일에는요, 보수의 시각으로 현안을 들여다보는 진격의 보수 시간이 있죠. 오늘 이현주 전 의원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옥에서 온 팩트체커, 인터넷 바닥 민심 수집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명절 마지막 날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러게요. 쉬시는 날인데. 네.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의원님? 아, 네, 바쁘게 보냈어요. 저희 또 가족들하고 같이 보냈는데 저희 아들이 이제 사춘기거든요. 아, 네. 그래가지고 인사도 안 하고 무뚝뚝하고 막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아들이랑 굉장히 많이 실랑이를. 아들과의 밀당을 너무 하면서 창피하게 이렇게 좀 상냥하게 막 인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아들들은 사춘기 되면 말이 없어져요. 네. 알 수가 없어진다. 또래들하고는 말을 많이 하는데 보통 부모님하고는 아무래도 임 작가님 사춘기 때 어땠어요? 저도 말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상상이 잘 안 가실 테지만 사춘기 남자애들은 이제 또래 집단에 굉장히 집중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한테는 아무래도 좀 피하게 되는 그런 게 있죠. 자기만의 세계 이렇게. 근데 뭐 이제 선거에서 관심 있는 2대남이 아니라 10대남도 중2병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네. 더 얘기하면 내가 혼날 것 같아. 엄마로서 조금은 이제 힘든 명절을 보내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이게 정치인이시지만 또 엄마로서의 고충도 얘기하셨는데 며느리시기도 하잖아요. 네. 명절 증후군은 없으십니까? 다행히 저희 시댁은 제사를 안 지내시거든요. 네. 그거만 해도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그래서 많으시더라고요. 또 우리 이제 표가 없어가지고 저희 친정이 부산인데 부산 갔다 오는 표를 못 구해가지고 사실 어제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따가 요거 끝나고 이제 시댁 가려고요. 이제 시댁에 또 가는. 네, 다 이제 그래서 어쨌든 표 때문에 그런 거니까 양해를 해주셨거든요. 부산 서울을 오가시면서. 네,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 경기도. 시댁은.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식사만 같이 하고. 다른 뭐 일을 하거나 그런 건 안 합니다. 네, 자, 다행이죠. 결혼 안 한 젊은 여성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시댁. 양해하는 시댁. 네, 요즘에는 많이들 또 그러시고 분위기가. 네, 많이 좀 달라지고 있어요. 네. 자, 오늘 또 이현주 의원님의 고견을 구하기 위해서 임경빈 작가가 초미 관심이죠. 대선을 앞둔 연휴. 최대의 밥상머리 민심이 뭐였을까? 어떤 이야기들이 가가호호 오갔을까? 온라인 민심은 어때요? 좀 살펴봤는데 이번 대선이 좀 그동안의 대선하고 좀 다른 것이 설 직후에 한 달 뒤에 치러진다는 겁니다. 기존에 12월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항상 12월이었기 때문에 이제 추석 민심이 그때도 중요하다고 했지만 추석이 지나도 여전히 2달 이상 대선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충분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설 민심의 결과가 사실상 대선 결과와 직결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전망들이 많아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원래 이제 31일에 월요일에 그 대선 토론을 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던 게 이제 파토가 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책임 공방을 온라인에서 굉장히 좀 많이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냐라는 걸 따져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타임라인
라인을 이제 쭉 나래비를 세우면서 이때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 때문이다. 네. 윤석열 후보 때문이다. 이렇게 네. 양쪽 진영에서 이제 커뮤니티에서 이제 충돌이 좀 많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밥상머리 인심이라는 게 대부분 이제 경제적인 문제들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지금 시기에 어떤 대통령이 경제적으로 이 대한민국을 이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더 뛰어날 거냐 이런 얘기들을 주로 이제 많이 나눈 걸로 네. 지금 대체적으로 이제 분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이 오늘도 명절 마지막 날인데 네. 지금 시사본부 생방송 이 유튜브에 뭐 5천 명 가까이 접속해 계세요. 네. 관심들이 많으신 거죠. 네. 똑같은 이슈들을 막 갑론을 박 서로 이제 지지하는 후보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도 많이 뜨겁게 오가고 있습니다. 자, 대선 D-30 한 달 전 여론이 네. 선거 결과를 결판짓는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네. 느끼세요? 아니 근데 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번 네. 대선. 이번은 다르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들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일단 그냥 일반 이제 대중들도 이제 제가 조금 미리 만나서 인사도 드리고 했는데 네. 일단 양쪽 진영은 결집이 돼 있고요. 정치 고관여층은 뭐 온갖 그냥 세세한 것까지 다 아세요. 다 평론가죠. 네, 그래서 뭐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게 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표심이 안 바뀌시겠죠. 네. 그리고 이미 참여를 하세요. 막 선거운동에 온라인을 통해서 사실상. 온라인으로. 그런데 이제 중도층은 그냥 말씀 안 하세요. 네.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도 있을 텐데 335 모여가지고 막 정치 얘기도 하고 막 술도 마시고 이런 그렇죠, 분위기인데 그렇죠. 그런 거 자체가 없이 그냥 조용해요. 조용하고 서로 잘못하면 싸우니까 아예 얘기 안 하거나. 근데 고관여층은 양쪽에서 막 날리고 그렇죠. 뭐 이런 분위기. 그래서 집에서도 저희가 이제 뭐 가족들이 이렇게 이래저래 모이다 보면 뭐 어르신도 계시고 또 적극적으로 경제활동하는 뭐 한 30대 후반에서 50대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학생도 있지 않습니까? 20대. 그렇죠. 다 생각이 좀씩 다르고. 그러면 네. 이현주 의원님 댁에도 네. 진보가 있어요? 진보 저희는 중도가 많은 것 같아요. 중도가 많다. 네, 저희는 중도가 많은 것 같고 이제 대신에 이제 아버님은 보수죠. 아버님 네. 아주 그 확실한 보수시고요. 아니, 전통적으로는 네. 어르신은 보수, 네, 젊은 또 영남 분이시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밥상에서 막 싸움이 많았는데. 그런데 서로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해. 네, 이제 밥 먹으면서 네. 저희도 저한테도 뭐 좀 물어볼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물어보고. 네. 방송에 나오실 수밖에 없네요. 얘기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서로 좀 얘기를 자제하는 분위기. 네. 네. 아버님도 너무 세게 얘기하시면 반발이 일어나니까 적당하게 이제 말씀하시다가 마시고 주로 화제가 그게 아니고 애들 얘기였어요. 뭐 이제 학교 입학해야 되는데 중학교 어떻게 되고 고등학교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입시가 어떻게 가고 이제 뭐 연령대가 아무래도 학부모가 많다 보니까 주로 그런 것. 또 아버지는 뭐 요즘에 이제 사는 얘기 또 경제 얘기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금리가 인상이 계속되고 그렇죠. 우리나라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동산이나 또 주식 이런 게 이제 좀 내려가고 침체되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걱정들도 많이 하시고 우크라이나 사태 일어나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렇죠. 그게 국제 경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얘기를 또 경제 활동하시는 분들은 많이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바람직한 얘기들 하셨네요. 이제 의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들을 대체로 이제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의원님 말씀처럼 침묵하는 다수가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경향이 보이더라고요. 최근 여론조사들이 대체로 굉장히 특이하게 대선이 한 달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유보층이 늘어나는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양쪽의 결집은 더 단단해지는데 유보층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침묵하는 다수가 많아진다는 거라서 이거를 두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ARS 여론조사의 경우에 유보층이 늘어나는데 그게 어느 쪽에 좀 더 유리한 신호다 혹은 뭐 불리한 신호다 뭐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을까요? 보세요? 어느 쪽이 지금 유리하다고 저는 보세요?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냉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은 냉정하다. 네, 근데 물론 이제 양 진영은 굉장히 뜨겁죠. 진영은 뜨겁고. 그게 뭐 한 30에서 35% 정도 양쪽 다. 네.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 나오는 거는 그 정도 딱 그 정도예요. 아닙니까? 30%대잖아요. 그래서 거기 조금 더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지만 그런 수준이고 대다수는 침묵하고 이제 보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팔짱 끼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거티브가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진영 결집만 하고 막 난리인데 서로. 그런데 절대 돼서는 안 된다. 네, 중간에서 아직 표준 결정 못하신 분들이 뭘 가지고 결정하느냐 그걸로 좌우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계속 지켜보면서 한 1년, 2년 계속 쌓인 얘기들이 종합이 되면서 우리 미래를 보고 결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정적인 이슈 하나하나에 일일이 하지 않을 그렇습니다. 것이다. 이제 막상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다른 선거보다 대통령 선거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아주 몇 번씩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미래지향적 나라의 운명을 바꾼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자, 설 명절 연휴 이 뉴스가 가장 뜨거웠습니다. 지금 나온 이야기이기도 한데 양자 토론 무산 양쪽 캠프와 다른 후보들의 목소리를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봉쇄하려는 의도입니다. 자료는 상대 후보의 공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필수품입니다. 정책 토론은 할 생각이 없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실무 협상에서 떼쓰기로 일관했던 것은 결국 토론을 회피하려고 국민을 기만한 것입니까? 더는 양자 토론 꼼수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합니다. 사자 토론에서 무자료로 제대로 붙어봅시다. 네, 지금 뒷부분은 심상정 안철수 후보 목소리는 금방 아셨을 거예요. 내일 저녁 사자 토론에서 듣게 될 목소리고요. 앞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고용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의 서로 책임을 비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자, 이현주 의원님 정치인이시니까 이 토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정말 양당이요. 이렇게 한 건 정말 잘못했어요. 양당 모두. 제가 아까 밥상머리에서 정치 거의 안 했다고. 그런데 딱 하나 한 게 이 토론 가지고 짜증난다. 짜증난다. 뭐 하는 짓이냐. 뭐 하는 짓이냐. 그리고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으면 그 취지를 존중해야지. 지금 뭐 하냐 지금. 그리고 빨리빨리 하고 또 양자도 하고 이러면 될 것이지. 그리고 이게 토론 가지고 이게 토론을 준비하기 위한 토론을 또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양당에서. 것들이 하루 정도는 모르겠는데 며칠씩 이어지면서 굉장히 짜증스러웠어요. 사나흘 가고 결국 무산됐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잘못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법원에서 어쨌든 안철수 후보 빼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바로 3자든 4자든 해서 바로 먼저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두 후보가 자신들의 어떤 독과점적 지위 이런 거를 좀 고착화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일종의 불공정 거래다. 근데 제가 볼 때 이번 대선에서 아까 마지막에 가서 나라의 운명을 보고 국민들이 진지하게 고민해서 찍을 사람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아마 그 중에 한 요소가 저는 통합의 정신이다. 통합의 정신. 그래서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가 1위를 할 수 있을지 그건 제가 여기서 전혀 가능성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됐든 나머지 후보들 또 특히 이제 심상정뿐만 아니라 김동연 이런 이제 군소 후보들까지도 그래서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막 피곤해요. 국민들이. 맞아요. 양쪽이 끝까지 네거티브로 난리를 치는 걸 보면서. 거기다 또 배우자 문제까지 들여다봐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다 알 만큼인지 아는데 계속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러면 나중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죄송하지만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불만 중에 하나가 요즘에는 좀 덜해졌는데 정권 초기에 너무 서슬퍼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배청산. 네, 그거가 좀 안 좋게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조국 사태 때 양쪽 진영이 막 이렇게 갈라졌다. 서로 막 하는 그런 거.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라가 걱정이 되고 그래서 줄 세우기 하면서 자기 진영만 챙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신물이 났는데 그런데 또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을 사람. 누가 될 것이냐. 상대적으로라도 누가 더 통합적인가. 네. 그래서 저는 이건 좀 잘못한 것 같다. 두 분 다.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는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지난해부터 토론하자고 하더니 이거 다 허세였다. 이렇게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결국 밥상머리 민심은 토론 대신 토론 무산이 올랐는데 자, 오늘 저녁에는 이제 이재명 후보, 김동연 후보 토론이 있고요. 내일은 이제 사자 토론이 있습니다. 오늘 현재 토론 무산의 득실을
그냥 계산한다고 보면 어디가 좀 따고 어디가 이렇어요? 아니 뭐 저는 또 제 소속이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팔이 좀 안으로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안으로 굽는다. 네. 저는 처음에는 이재명 후보가 점수 좀 땄어요. 왜냐하면 마치 사자 토론, 삼자 토론 그냥 할 것처럼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얘기를 해도 우리가 민심에서 뒤질 텐데 마이너스인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근데 조금 지나더니 그냥 양자 토론 협상을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가서 또 자료 가지고 막 또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서 앞에 점수 딴 거 다 잃으셨고 다 잃으셨고 사실은 자료를 가지고 오냐 안 오냐라고 했을 때 정식으로 이제 토론할 때 자료 안 들고 나가죠. 사실 그렇긴 한데 그게 무슨 큰 일이겠어요. 국민들도 다 봐요. 예를 들어서 자료를 갖고 가도 안 보고 이렇게 잘 자기가 소화해서 자기 걸로 얘기하는 사람이랑 자료 보고 읽는 사람이랑은 차이가 나요. 국민들이 보면서 그 정도 판단 다 하신단 말이에요. 너무 거기에 집착했다. 네, 그냥 이렇게 그거는 양쪽 다 좀 양보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또 우리 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걸 꼭 들고 가야 돼. 응? 네, 약간 제가 볼 때 마지막에는 양당이 좀 기싸움을 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그냥 무산시키려고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쩌면 양쪽 다. 네, 네. 그 부분인데요, 의원님.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이제 토론 자체가 아예 없었으니까. 네. 이제 법정 선거 기간 동안에 토론을 제외하고는 토론이 안 열리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이제 양자 토론도 받겠다라고 했던 건데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보니까 결국 사자 토론은 성립이 됐고 그럼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득실을 따져봤더니 이거를 양자 토론을 굳이 해줘가지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양강구도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게 아니겠느냐, 민주당 입장에서. 그래서 깼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번 뭐 토론회 무산을 통해서 오히려 얻어간 거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면?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사실 근데 양자 토론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왔을지 아무도 모르죠. 예를 들어서 양자 토론 했는데 뭐 걱정하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토론에서 선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걱정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정치 이력이나 이런 건 짧으니까.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후보를 이렇게 좀 배제하는 이런 부분들 이제 양자 토론을 통해서 안철수 후보가 좀 배제되고 보수의 어떤 적자는 윤석열 후보다 이런 이미지를 이제 구축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그걸 피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좀 그런 거에 대한 우려를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요. 자. 아유, 시간이 또 빨리 갑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화천대유. 지금 대장동 얘기입니다. 이 김만배 씨가 윤석열 후보를 언급한 녹취록이 또 새롭게 하나 공개되면서 정치권의 이 대장동 공방이 좀 또 새로운 흐름을 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구속 수감 중인 김만배 씨, 다른 핵심 인물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 자, 윤석열은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여기서 형은 본인 이제 김만배를 지칭한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 카드가 뭐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의원님 혹시 아시는 바 있으십니까? 제가 이걸 알겠습니까? 털어주세요. 공개해 주세요. 뭐 이거는 사실은 뭐 이 내용의 앞뒤를 맥락을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뭐 좀 나와 시중에 이제 도는 얘기는 두 가지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집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연희동 집, 부친의 집, 연희동 집을 김만배 누나가 샀다. 근데 뭐 그거가 뭐 그렇게까지 글쎄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거가 거래 자체는 어떤 그 자체가 뭐 그러니까 돈거래가 오고 가지 않았다든지 이제 불투명한 거래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어떤 경위냐 하는 그거잖아요. 아는 관계냐 아니냐 그거에 대한 어떤 정황적 그 사실들이고요. 다른 거가 뭐가 있나라고 했을 때 글쎄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만 가지고 뭘 이렇게 추정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예요. 박영수 전 특검이 대장동 개발 사업 초반에 화천대유 계좌에 5억 원을 이체한 사실은 나왔는데 자, 이 돈이 뭐 김만배의 자금 세탁 용도냐 아니면 정말 단순 투자냐 혹은 대여냐
이게 지금 50억 클럽하고 네. 이게 참 묘해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은 몸통은 이재명이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이 몸통은 지금 당시에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법조 카르텔 아니냐 이렇게 엇갈려 있는데 50억 클럽에 50억. 이거 좀 근거가 있는 걸까요? 50억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네네. 이렇게 이게 뭐 이렇게 딱 증명이 됐느냐라고 네. 하면 그 사실 이제 그 돈 얘기들이죠. 일단은 뭐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부터 그 시작된 정도. 얘기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 어쨌든 대장동 게이트는 제가 볼 때는 양쪽 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양쪽 줄기가 있다. 그러니까 한쪽 줄기는 성남도시공사를 중심으로 네. 해서 인허가 과정, 승인 과정, 네. 이 설계 승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공공 쪽이고. 네. 그다음에 또 한쪽 줄기는 뭐냐 하면 이러한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이 핵심 당사자들 김만배, 뭐 남욱, 뭐 네, 정영학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 같이 함께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막 뭐 돈을 이래저래 벌려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이들이 신세진 사람들 또는 이들이 함께 해왔던 하나의 큰 뭐 어떤 경제 공동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 화천대유를 통해서 돈의 어떤 저수지를 만들고 돈의 도관, 그러니까 돈을 스티쿠션으로 해서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그 돈을 갖다 그런 신세를 갚는 어떤 과정으로 활용한 게 아닌가. 그런 이제 두 가지 측면, 두 가지 줄기가 좀 같이 돌고 있는 거죠.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이 뭐 얽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만배 씨 얘기는 어쨌든 김만배 씨 쪽은 주로 이제 그 말하자 아까 말씀드린 저수지와 도관의 영역 이거라고 보는데 특히 여기에서 이제 법 쪽에 특히 정관들의 활약 이런 게 두드러지는 걸로 보이죠. 법조 기자였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곽상도 의원은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전모가 좀 드러나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50억을 받고 그다음에 이것을 요구했다는 정황이 그 녹취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요구해서 골치 아프다 이런 녹취가 나왔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일단은 곽상도 의원을 전 의원을 먼저 제대로 이제 이 진실을 밝혀야 된다. 그래서 여기가 밝혀지기 시작하면 대략 저는 이제 윤곽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도 보면 상당히 많이 연루된 걸로 보이는데 오래된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상당히 사실은 예전에 그 특검할 때 이미지하고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밝혀야 된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보면 대장동 건에 대해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곽상도 의원 구속영장 뭐 청구했다는데 저는 어쨌든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조계의 어떤 신뢰, 국민적 신뢰 이런 거를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아주 가차없이 해야 된다고 중요한 봅니다.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공공 부문이 뭐 막 이렇게 터져 나오면 이거 봐라 이 여당이 불리하다. 또 이제 그렇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보통 어떤 게이트가 일어나면 제가 우리 사회에 이렇게 보면 양쪽으로 다 걸치는 것 같아요. 네, 또 보험도 필요하고 거죠. 네, 양쪽으로 언제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특히 법조계에서 정관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검찰 그 고위 검사 출신이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되는 그게 진짜 사실인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나쁜 건 행위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야를 떠나서 근절해야 될 상황이고요. 윤석열 후보도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본인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아주 엄격하게 처리해야 된다. 좋습니다. 아주 속 시원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건 여야가 문제가 아니고 법대로. 자, 이거 하나 꼭 여쭤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홍자랄이시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이 계속 화제인데 이 대구시장 출마설 이게 계속 나와서 3월 9일 대선 이후로 결정하겠다라는 건데 이 홍 의원의 지금 속내는 뭐예요?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하실 건가요? 글쎄 이제 대구시장 거는 본인이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고 주위에서 뭐 그런 얘기들이 있겠죠. 근데 이거는 뭐 진짜 나가길 원해서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군가가 나오기 싫으니 나오면
나오지 말았으면 싶기 때문에 홍 대표가 나간다는 소문을 퍼뜨려서 다른 사람들이 못 나오게 하는 차단하려는 이런 의도도 있을 수가 전략적으로. 있고 그래서 저는 뭐 지금 그걸 얘기하기는 옳지 않은 것 같고요. 마땅치 않은 것 같고 다만 이제 뭐 대선의 승패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대선에서 우리가 패배를 하게 되면 저희도 굉장히 이제 암흑기가 예상이 되죠. 그랬을 때 이제 대선에서 함께 뛰었던 사람들 한동안 뭐 활약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뭐 그래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인 것 같다. 근데 본인이 하신 얘기는 아니다. 제가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승리를 하게 되면 또 어찌됐든 항상 이렇게 당 내에서도 주류와 비주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또 어떤 비주류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고 또 뭐 이제 패배는 지금 뭐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어쨌든 그래도 다 역할이 있다. 그리고 대선 경선에서 상당한 어떤 선전하셨던 분이 뭐 대구시장 얘기가 나오는 거는 그분한테도 저는 도움이 안 된다. 우리나라나 당에도 도움이 안 되고. 이런 얘기도 있었죠. 역시 정치인들의 시나리오는 복잡합니다. 이건 앞으로 뭐 지켜보도록 하고 다음에 나오시면 바로 대선 직전이에요. 그런가요? 지켜보도록 하죠. 그때쯤 되면 이제 대충 윤곽이 그때까지 팽팽할 수도 있고요. 자, 지금까지 이현주 전 의원, 임경빈 작가와 진격의 보수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간식은 킹 뚜껑 컵라면 큰 거요. 자, 청취자 여러분 올해 모두 왕 되시라고 준비했습니다. 자,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쏠 거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는 배상훈의 사건본부.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떻게 연휴를 좀 쉬고 계십니까? 쉬고 있다가 간간히 방송도 있고. 아이고 방송도 있으시고. 네, 온전하게 쉬시는 건 아니네요. 저는 또 이렇게 추리물 미드나 영드 보고 계시지 않나 생각했는데. 자, 이 오미크론 변이 탓에 올해 설 명절 역시 가족과 모여 보내기보다는 비대면으로 조용히 보내는 추세인데, 자, 비대면 이 틈에 어르신들 혼자 계시면 참 불안한 게 사이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와 명절 연휴 유독 보이스피싱, 스미싱 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다고 하는데 이 추세로 좀 나타나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설 선물도 대부분 비대면으로 전달을 하고요. 특히 이제 백신 예약, 국민비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문자라든가 맞아요. 이런 곳으로 오는데 어르신들께서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은 말 그대로 스미싱, 문자 보이스피싱인지를 헷갈려하시고 이런 명절과 지금 백신을 맞고 있는 이 코로나19와 연결돼 갖고 집중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통계상으로는 금관경 경찰청에 따르면은 20만 건 중에 주로 이제 17만, 거의 한 87%가 이런 형태. 말하자면 명절에 있어서의 택배 관련된 폭증하는군요. 그렇죠. 택배가 왔는데 주소를 좀 바꿔주십시오라고 이런 문자가 오면은 그걸 누르게 되면 바로 그 악성 코드가 퍼지는 거죠. 퍼지는 형태로. 야, 그건 진짜 안 눌러보기도 힘들고.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택배가 많이 오는 시즌이니까.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도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거의 그런 거는 대부분 다 스미싱 사기다. 바로 삭제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특히 또 하나는 이제 정부에서 각종 지원금이라든가 그러니까 소상공인한테 어떤 저리로 이제 뭘 대출해 준다. 이런 문자 많이 옵니다. 많이 오죠. 근데 그걸 잘못 누르면 바로 또 문제가 되는 거고. 클릭하면 이거를 이용하는 거죠. 이 참 안 눌러보기도 애매한 그게 점점 교묘해지는 게 그렇죠. 뭐 정부 기관이다. 보조금 지원금 수령하시려면 이걸 눌러라.
심지어 택배인데 뭐 이걸 눌러야 이제 확인이 된다. 이거 연구소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범죄자들이 이걸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범죄자들에게? 예, 에게. 어떤 심리면 누를 것이냐? 예, 예. 어떤 언어, 어떤 퀘스천 마크, 몇 줄, 이런 것. 그럼 점점 정교해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범죄를 걸러내는 또 연구가 필요하죠. 네, 그 연구소에 자문하시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네네, 걸러내시는 쪽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특히 요즘에는 이 이메일이나 메신저 등을 통해서 거짓 정보나 그럴듯한 괴담 등을 보내서 사용자를 속이는 메일이 생겨났다. 이게 이름이 있네요. 혹스메일. 예, 혹스메일이 뭐예요? 일정 정도 뭐 이제 뭐 약간의 뭐 원래 의미는 장난성이라는 의미지만은 장난이다. 실제는 이거는 장난이 아닙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메일 제목에 당신의 스마트폰에 정보가 유출됐습니다라고 보면서 예. 안 열어보기도 애매한 상태. 그러니까요. 열어보고 나면은 그 안에 협박성 메일. 내용은 되게 그 뭐 말이 좀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암호화폐로 보내지 않으면은 당신의 정보를 이렇게 할 것이다. 뭐 유출하거나 해킹해버리겠다. 예. 그런데 이게 보통 회사의 뒷자리가 들어가는 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안 열어보기도 애매한 상태. 네네네. 그러면은 무조건 삭제하시라. 이거는 왜냐하면 이건 훅스 메일입니다. 저 많이 오는데 예. 해외에서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국내에서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일주일에도 여러 개 삭제하는데 갈등이에요. 뭐냐면 당신의 이메일 비밀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오죠. 하고 제가 가입해 있는 저 포탈 이름으로 날라오면 뭐 내 고객센터 이렇게 오면 이거 안 열어보기가 힘든데 거기에 링크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마음을 다잡고 삭제하는 거죠. 자, 이 문자나 이메일을 활용한 스미싱 외에도 이 보이스피싱 범죄도 여전히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얼마 전에 보이스피싱에 속은 70대 어르신이 전 재산을 날릴 뻔한 사건이 있었다고요? 예. 이게 사실은 뭐 중간에 이게 검거한 사건이지만은 26일 날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 관할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전북에 사시는 75세 된 어르신께서 전화를 받으셨는데 다짜고짜 아들이 납치됐다. 아이고야. 5천만 원을 보내라. 그리고 전주로 가라. 이렇게 하면은 에이 사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너무나도 그럴싸하게 아들의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신원을 그럴싸하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르신께서는 너무 당황하셔갖고 부랴부랴 이제 옷을 입고 전주로 출발할 때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절대 전화를 못 끊게 합니다. 이런 범죄자들. 계속 통화하면서 휴대폰으로. 왜냐하면 전화 끊게 되면은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뭐 돈이 없다, 2천만 원밖에 없다. 그럼 그거라도 보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이제 은행 가서 찾았는데 이분이 다행히 이제 운이 좋으셨던 거는 현금으로 수표를 찾으셨나 봅니다. 수표를 갖다 줬더니 범인한테 수표를 좀 바꿔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분 또 운이 좋은 게 다행히도 이 과정에서 본인의 핸드폰에 배터리가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통화하면서 임실에서 뭐 전주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구대에 가서 충전을 좀 부탁하는. 경찰서에 가서 충전을 부탁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지구대 가서 이게 무슨 일인지 도움을 요청할 생각이지만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분은 그냥 충전이 급한 거야. 왜냐하면 내 아들이 지금 납치됐으니까. 그렇죠. 어르신들은 분명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돈을 찾았는데 수표로 줬더니 다시 현찰로 바꿔와라. 바꿔와라. 근데 이제 이 경찰, 지구대 경찰이 너무 잘하신 겁니다. 여기가 이제 삼천 지구대라고 해서 상당히 그 전주 완산경찰서 삼천 지구대에서 이 사건을 했는데 여기에 근무하신 경찰분들이 이게 무슨 사건인지 금방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 너무 당황하신 어르신이고 배터리 충전해내려는데 얘기를 안 하시고 그러니까 앉아보시라고 해갖고 자초지종을 듣고 분하게 물어봤군요. 물어보고 사실은 이것은 보이스피싱입니다라고 해서 결국은 이제 수금책하고 검거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야, 경찰이 그때 딱 이제 아들에게 전화를 했더니 아들은 납치가 안 됐던 그렇죠. 거예요. 아들은 경기도에 있고. 다행히 범인이 전화를 끊지 못하게 했었는데 어르신의 배터리가 방전되는 바람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자, 최근엔 이렇게 뭐 대면 보이스피싱 유형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면서요. 이게 이런 보이스피싱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계좌 이체형과 대면형입니다. 계좌 이체형은 그런 거 들어보셨죠? 네. 전화를 끊지 마십시오. ATM기로 가서 뭐뭐 누르십시오. 근데 그게 자기의 개인 정보. 어디로 송금하십시오. 예전엔 그게 거의 90% 이상이었습니다. 네. 대면은 한 10%인데 이제는 거기에 대한 법이 바뀌었습니다. 계좌 이체 지연 제도도 있고 맞아요.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뀌어갖고 계좌 이체형은 반 이상으로 줄었고 거의 전체 중에서 한 20-30으로 줄었고 이 대면형이라는 것은 지금 이 건처럼 만나서 돈을 건네주는 어디로 가져오십시오. 어디로 가져와라. 그 사람이 금감원 직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공무원 누구입니다. 그 사람들은 실제로 이제 폐찰도 있고 가짜 폐찰도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 폐찰을 믿고 오히려 더 안심하게 돈을 이런 형태니까 오히려 거꾸로 대면 보이스피싱이 더 증가, 거의 한 배 이상 증가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 걱정이 지금 연휴 기간이잖아요. 그럼 사이버 범죄를 처리하는 기관, 전담 인원 상당수 또 이제 연휴에는 쉬지 않습니까? 비상근무가 일부 있겠지만 피해 구제가 더 쉽지 않다면서요. 지금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지구대원들이 이걸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구대원들은 자기 업무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실제로 이것은 금감원이라든가 아니면 경찰서에서 이걸 전담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사이버 범죄 폭증하기 수사대. 때문에 그럼 전문적으로 이런 어떤 수사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고민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전담 조직에 대한 고민. 그렇네요. 왜냐하면 이 시즌에 범죄는 폭증하는데 대응 인력은 더 줄어들거나 없으면 큰일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이런 게 오면 무조건 끊으시면 됩니다. 무조건 끊어라. 이렇게 문자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정부기관에서 당신 아들이 납치됐습니다. 뚝 이런 거 없고 뭘 대출해 주겠다 문자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뭔가 친절히 대응하려고 해서 문제가 됩니다. 맞아요. 예의 바르게 해주시니까. 바로 끊으시고 혹시 찜찜하시면 바로 그 즉시 경찰한테 가십시오. 지구대로 뛰어가십시오. 지구대로 뛰어가라. 알겠습니다. 자, 연휴에 이런 유사 전화 받으시면 모두 일단 끊으시고 차단하시고 이메일은 삭제하시고 그래도 이제 뭔가 내가 타깃이 된 것 같다. 지구대로 뛰어가서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배상훈의 사건본부 함께했습니다. 자, 남은 휴일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